말씀하신 제가 책에서 본 것 중에 윤석열 정부한테 이렇게 뭐 세 번째 행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그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행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이 있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 1년 전에 어디 다른 그 유튜브 방송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집값 폭등은 크게 놀랄 게 없고 그냥 당연히 올 게 온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 상식이에요. 그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폭등 이후에 한 10여 년 넘게 집값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런데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집값은 조금 하락했다고 봐야죠. 그런 기간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어느 누가 집값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언젠간 집값이 오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재밌는 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뭐 보고서 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과거 한 145년간 서구 주요 국가의 주식, 부동산, 뭐 채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145년간 부동산이 평균 7% 정도가 올랐어요. 부동산이라는 속성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올라야 돼요. 그리고 오르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지 않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렇게 시중에 들어오는 돈의 양하고 관계가 되는데, 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1986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 볼게요. 흔히 말하는 그 M2 통화량, 우리 뭐 가장 피부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통화량, 그게 60배가 늘어났습니다. 60배가 늘어났다. 근데 왜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또,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금방 다 잘 아실 거예요. 피셔의 그 화폐 수량 방정식 다시 가갖고 재화하고 돈은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돈이 60배가 뛰었어요. 재화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재화의 값이 60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화의 양이 좀 늘어나면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재화는 얼마큼 늘어나면 그 GDP를 보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86년, 2021년 사이에 한 20배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돈이 늘어난 것만큼은 늘어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시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씀 좀 드려야죠. 이제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중에서 부유층에 돌아간 유동성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값과 관련해서는. 네네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유동성이 들어가면 뭐하죠? 밥 사 먹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합니다. 부자한테 돈이 들어가면은 그거 다 이미 있잖아요. 이분들 하실 수 있는 거는 부동산하고 또 다른 주식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고 그게 또 부의 집중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부동산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룹에 집중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는, 노무현 정부 폭등 이후에 한 11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고 통제돼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돈들은 막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만약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시장을 뭐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걸 늦출 수는 있었겠죠. 그 정권 바뀌기 전에 이쪽에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쪽에서 뭐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잡을 수 있다 하잖아요. 사실 믿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방법이 있었다고 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미룰 수가 있었겠죠. 부동산이 폭등해서 폭발하는 시점을. 그게 밀려가지고 현 정부로 왔으면은 현 정부가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였었는데, 그렇네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행운이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행운은 이제 금리죠, 금리.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금리라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거 금리가 문제다. 그렇게 싸니까 막 빌려서 집을 사는 거지. 알고 있었어요. 금리 올리면 집값 잡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금리는 뭐 집값 잡으려고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더 거시적인 경제에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서 이제 더 이상 뭐 갭 투자니 뭐 은행 돈 빌려서 투자니 그게 불가능해졌죠. 그게 두 번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행운은 뭔가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오. 말씀드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행운을 드리려고. 뭔가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을 말려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70만 원으로 막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나온 거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가격을 잡는 게 급했죠. 그리고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고 그때 내보낸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가격은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막 모르는 건데 그렇게 규제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면 돼. 그리고 막 질타를 했잖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를. 네. 그리고 또 선거 기간 중에 또 그게 조금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표에서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 알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겠죠. 근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얘기를 해놨고 또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켜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막 일기 신도시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기 신도시의 쟁점 그 있었잖아요. 막 그 왜 국토부가 뭐 주도로 하겠다, 뭐 네. 지자체도 끼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초점은 그거죠. 사실은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해 줄 거냐의 문제예요. 네. 일기 신도시 대충 200%라고 보는데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300%를 기대를 하죠. 서울의 반포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고 많은 지역들이 그러면 200에서 300 이거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내 재산이 1.5배 늘어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1.5배 재산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시점으로 보면은 그게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공급 정책을 조금 제동을 좀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본인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같이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조금은 전문가니까 네. 조금 전문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꼭 그 대선 공약의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밀기 신도시 다 해가지고 200에 300으로 올리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올리면은 기대한 만큼의 재산이 늘어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 늦추어서 이렇게 신도시 재정비를 하는 게 각각 재산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우는 공급 정책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급 대책을 크게 내놓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라고. 근데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그 공급 정책 중에서 도심 요지에 공급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도심 요지가 아니고 그냥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사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채워놓는 거는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음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270만 호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지방에 그거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도심 요지에 공급하는 것을 제어하고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세 번째 행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조금 늘고 있는 모양새인데 교수님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시간 나면 뭐 좀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통계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미분양 막 이렇게 속출한다. 막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막 그래서 제가 여기 초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약간의 착시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폭등 이후에 미분양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 발의 피 이렇죠. 그때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워낙 많았어요. 지금은 천채가 안 됩니다. 1000호가 안 되는데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그 가장 최근 통계가 10월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쭉 늘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어요. 꺾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보이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미분양 물량의 규모로 볼 때 노무현 정부 폭등 이후에 있었던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리고 이미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걸 추세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은 조금 미분양 물량이 주는 추세도 보인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데요. 언론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 저의 책임이 약간 커진 느낌인데 그 어쨌든 간에 미분양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막 하락 몇 억씩 빠진 이런 거 나오는 아주 일부 사례가
좀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네. 미분양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뭐 일기 신도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서울 내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씩 이렇게 지연되던 동네들이 뭐 있었습니다. 이쪽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냥 솔직하게 그 지적을 지적하자면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진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45년 정도가 됐어요. 그게 70년대 중반에 입주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축해서 마땅한 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문 보다 보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대요. 네. 어우, 거기 이제 뭐 신문 기사는 막 65층 그게 이제 대서특필로 나왔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용적률이죠. 용적률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또 했더라고요. 여기를 했다 그러면은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계신 분들이 또 뭐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은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할 때 200에서 300으로 가면 재산이 1.5배 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 한양 아파트도 대략 그게 200%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거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막 300도 있고 400짜리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재건축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 아주 보수적으로 받아도 300 그럼 1.5배. 그럼 내 재산이 1.5배로 든다. 그런데 또 이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어마어마하죠. 거의 100억 가까이 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산술적으로 적용을 하면 150억이 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사실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학문적이나 이런 거는 책임질게요. 네.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더 하고 네. 하지만 제가 정책 담당자가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건데 언젠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전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압구정동은 지금 사실 서울에서 거론된 데 중에서도 최고 부촌인데 그죠. 말씀하신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여의도도 지금 전부 다 70년대 중반 아파트들로 채워 있고 뭐 이촌, 동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쪽도 그렇죠. 그런 곳들도 이게 뭐 지금이 이렇게 재건축을 시작해서 가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보통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안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순탄하게 갈 거라고는 저는 알 수가 없고 네. 다만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지금이 좋지 않을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좋다. 그리고 뭐 폭락 뭐 이런 걸 우려를 또 하고 네. 제일 좋은 거 그거 이제 응축됐던 가수요들이 상당 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지금이 적기 아닌가? 정책 당국자들이 오히려 조금 더 귀 담아 들어야 될 만한 말씀이시네요. 용기가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할 거요. 만약에 이제 모든 일이 너무나 무사태평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근데 그게 싫어. 네. 난 뭔가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걸 해보고 싶어? 그렇다면 손대볼 필요가 있죠. 감히 어느 장관도 시도하지 못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2030 세대 무주택자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또 뭐 이게 굉장히 연끌도 많이 나서고 비투도 많이 나서고 근데 이게 지금 막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하면서 굉장히 절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주택자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조만간 다시 찾아올까요? 이거 참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기회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는데 그것도 좀 더 빠르게 오겠죠. 왜냐면은 5년 넘어가서 10년 가까이 되면 그때는 또 오르기 시작할 테니까 마련을 한다면은 조금만 참으셨다가 2, 3년 후가 적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자산 경제라는 말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자산 경제가 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단순한 거잖아요. 집 있는 사람은 돈 더 벌고 집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자산을 물려주는 게 사람이 반, 물려줄 게 있는 사람이 반, 없는 사람이 반이래요. 네. 아마 한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 조사는 안 됐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왜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주택 보급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가 소유율이 전국적으로 한 60%
정도 보면 되거든요. 서울은 45%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네. 집이 없는 사람은 물려줄 게 없죠. 그래서 집이 있다 없다가 어떤 그 자산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얘기하기 이거 경솔한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 다 집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막 그 대처 시절에 막 자산 경제 뭐 해가지고 막 그 싸게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서 막 70% 조금 넘게 해놨는데 그거 다시 주저앉아놨잖아요. 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기 집을 갖게 해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은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요? 집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또 약간 좋은 면들이 있어서 자산 경제, 주택을 통한 자산 경제를 추구한다고 그랬을 때 영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이 좀 길어져서 요약하자면 기회는 오죠. 기회는 온다. 그리고 그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여기 올 때 지코노미의 그 모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집을 가질 때까지. 네.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하기나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을 가지면 그나마 부의 불균형이 조금 덜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2030뿐만이 아니라 이거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만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거는 다 알고 계셨겠죠.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시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그냥 조심하자. 네.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런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물에 물 탄 듯하고 술에 술 탄 듯해서 하나만 하는 소리가 드는데 그래도 저도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너무 하다가 그 인생 젊은 초반에 그 실패를 하면 그거 복구하느라고 남은 인생 20-30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하나만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좀 조심하십시다 라는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집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집의 가치에 대해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 하잖아요. 네. 교환가치는 팔았을 때 돈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교환가치는 사용하는 것 자체의 가치. 집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그 사용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집이라는 건 살다 보면 다 적응이 돼서 그렇죠. 크게 불편한 걸 잘 못 느껴요. 집을 이제 조금 다른 집에서 살아보지 않는 한 자기 집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내가 이런 불편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맨날 그거 연구하는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공간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 혜택이 크거든요.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이거 재밌는 사례인데 그 미국의 어느 이제 의사분이 연구비를 신청을 했대요. 네.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 당시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심장병이었대요. 이제 그래서 거기는 뭐 심장병도 없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 사람들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네. 상당 기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흔히 쉽게 생각하면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네. 음식 때문에 잘 사나? 뭐 이태리 음식이 뭐 장수 음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고 연구를 뭐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이제 정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막 그러다가 답을 하나 찾은 게 이거예요. 가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이유는 이렇게 집의 구조가 상당히 개방적으로 돼 있어요.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길가에 나와서 이렇게 먹고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뭐해? 밥 먹고 있어? 그럼 같이 먹을까? 해서 쉽게 어울려서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기가 비록 의사지만 음식이라든지 몸을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서 오래 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어울려서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심장병에도 안 걸리고 장수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진짜로 그래요. 집의 교환 가치보다는
집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저 젊은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라서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즐거움, 이거 대단히 큰 거거든요. 서울에 집 사서 개 가격 오르는 재미로 살아도 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 사서 요 집값 오르면은 이 집 팔고 나 전원에 나가서 살 거야. 근데 전원에 나가서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요, 조금 더 오를까봐 집 못 팔아요. 그리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그거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못 팝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집 잘 사서 이렇게 가격 오르면 그걸 팔아서 전원에 가서 좋은 풍경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그 계획을 조금 한번 당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지방에서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공간을 누리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안하네. 너무 이렇게 쳐다보고 해서. 근데 이 말은 내가 진짜로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공간의 이런 사용 가치부터 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폭넓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네. 저러면 안 되는데.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